저도 사진을 찍는데요. 나중에 보려고 찍는 게 아니라 찍고 다시는 안 보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그 순간의 아우라를 저는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의도적으로 사진을 안 찍어요. 아니면 사진기를 놓고 가요. 예. 지금 뭐 핸드폰을 갖고 다녀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예,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거는 그러면 기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예요? 기술이 우리가 사용하는 맥락과 상관없는 기술이 어디 있어요? 예. 인류 역사를 보면 특히 자본주의 역사, 19세기 이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현대 모더니티 이후로는 기술의 발전과 그것의 이용, 대개는 자본주의적 이용이죠. 예. 필요 없는 걸 사게 돼. 필요 없는 걸. 오늘 안 갖고 왔나? 저는 그 스테인리스 컵을 갖고 다니거든요. 그 제 아들한테도 배워가지고 이거 버릴 때는 이 껍데기를 반드시 잘라서 떼어내고 버리고, 발로 밟고 우유곽도 물로 헹궈가지고 벗겨가지고 그렇게, 예, 별거 아니지만 그 생활을 하는데 점점 더 그게 더 강화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 물 내릴 때도 물이 너무 많이 내려가잖아. 그래서 물통 안에 이거 2리터짜리를 넣어가지고, 물이 적게 들어오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런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그 생태주의, 자연보호 뭐 이런 건데, 그래도 그런 것도 일종의 타협이에요. 내지는 여기 악의 꽃에서 서시에서 보들레르가 말하는 위선이지, 위선적인 독자. 그래서 저는 날카롭게 제가 위선을 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요. 아니면 교회에 가서도 어떤 교회든 내가 마치 점수 따러 온 것 같아, 숙제하러 온 것 같아, 내지는 잘 보이려고 막, 예? 하나님께. 그러면 항상 그런 위선 속에서 살다가 가는 것 같아요. 갈 때는, 예, 상황이 전혀 달라지죠. 이런 걸로 시를 쓸 수도 있겠죠. 제가 시인이 못 돼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대학원을 다시 오게 된 거예요. 작가가 되려고 했었어요. 꼭 공부를 하려고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시가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래서 포기했죠. 그래서 내 길은 이게 아닌가 보다 하고. 예, 어떤 것이든 쉬운 것은 없습니다. 예. 너희라 무슨 팔자 불로자득 하던 말과, 예, 드디어 나왔습니다. 천도 경전에. 너희라 무슨 팔자 노력 없이 얻겠느냐. 옛날에 몇 년도 아니다, 한 1년도 안 됐는데 조정래 작가가 인터뷰에서 새로운 또 소설을 발표한 것 같더라고요. 예. 두 가지 말이 인상이 남았어요. 하나는 젊은이들한테 이제 향하는 말인데, 젊은이들은 이걸 들으면 버럭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젊은이들은 찌르면 막 터질 지경이거든요. 예, 억울함, 막 그런 것. 예, 흑수저. 뭐. 근데 뭐라고 말했냐면, 젊은이들한테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건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쉬운 말인데, 예. 또 한마디는, 자기가 소설을 쓰다가, 원고를 쓰다가 책상에 꼬꾸라서 돌아가시는 게 가장 큰 소원이래요. 책 쓰면서 죽는 거. 그래서, 예, 지금 아우라 이야기하고 사진 이야기하다 그러는데, 저 의도적으로 사진을 내가 안 가져간 적이 있어요. 옛날인데 사진기로 찍었잖아요. 지금 여기 스마트폰 나오기 전에는, 예, 조그마한 거 있잖아요. 예, 그거. 그래서 어디 가서 경험을 하려면, 사진을 안 찍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혼자 가는 게 좋아요. 혼자. 가지고 가면 가져가고 갈등만 기억에 남아 나중에. 아주 불쾌해. 그래서 혼자 가면 자기 자신과의 대화를 계속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정말 여행의 효과가 있다고요. 근데 혼자 가는 게 좀 겁나잖아요. 외로울 것 같고 무섭기도 하고. 예. 단 산에 갈 때는 혼자 가지 마세요. 내가 산에서 조난당할 뻔했어. 예.
드레스덴 근처에 섹시 슈바이츠야. 날마다 이제 거기 가는데 그 전체를 다 보려면 몇 주 걸리고 그러죠. 근데 한번 가는데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나는 스마트폰은 그걸 믿었죠. 근데 그게 안 터지는 거야. 근데 안 터지는 장소에 갔나 하고 내가 막 걱정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아. 뭔가 내가 조작을 한 번만 누르면 되는데 뭘 잘못 눌러가지고 그게 지도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막 헤매는데 내가 감각을 살려가지고 막 길 찾아가는데요. 생각해 보세요. 한 30분 걸어 들어갔는데 점점 낙엽이 쌓여 있고 사람은 인적이 하나도 없는 그런 막 길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무섭죠? 예. 아닌가 보다. 그래서 돌아 나왔어요. 그래서 산에 갈 때는 꼭 누구랑 같이 가시는 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또 어둑어둑해져요. 아, 무섭죠. 또. 그래서 다행히 어떤 남자 두 분을 찾아가지고 제가 길을 물었죠. 그랬더니 거기서 한 1시간 걸어가면 이제 버스 타는데 찾아갈 수 있다고 해가지고 뚫고 나왔습니다. 아, 그때 그래서 결심을 했죠. 산에는 숲에는 혼자 가면 위험하다. 네. 근데 요즘처럼 이렇게 관광객들, 상춘객들, 이런 단풍 구경하는 사람 많이 갈 때에는 그 사람들 따라가면 괜찮죠. 예. 근데 그렇지 않고 혼자서 호젓하게 뭘 즐긴다 갔다가는 큰일 당할 수 있어요. 자, 아우라는 뭘 하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교감이 이제 아우라와 연결되는데, 교감이 뭡니까? 코레스퐁동스가 있어요. 코레스퐁동스는 상응하다, 감응하다. 내가 바라보는 사물이 내가 바라보듯이 나를 바라본다. 내가 어떤 사물에 시선을 돌릴 때 그 시선을 되돌려 줄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을 아우라를 경험한다. 좀 복잡하고 어려운데요. 예. 그래서 이걸 인간학적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인간학적 카테고리. 인간학적. 그러니까 아우라가 한 3가지 층위가 있어요. 전문가가 이제 분석한 바에 따르면요. 일단, 첫째, 이거는 이제 여기에 해당되지 않고 기술복제시대 예술작품에 이제 나오고, 여기는 사진 이야기 나올 때 잠깐 언급이 되는데, 뭐냐면, 회화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알 수 있죠. 렘브란트의 자화상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 어떤 자화상이. 근데 사진은 그걸 무한복제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우라는 붕괴, 해체, 소멸이란 말 써요. 할 수밖에 없다. 아우라는 그러니까 유일무이한 어떤 것, 오리지널의 분위기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 드렸죠? 그러니까 나는 모나리자를 사진으로 많이 봤는데 난 그 오리지널을 보러 루브르 박물관 가겠어 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 있어요. 가면 실망하실 거예요. 조그마한 그림에 저도 가봤는데 사람들 그 앞에 너무 잔뜩 있어가지고요. 막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서만 보다가 에이 하고 그냥 가버렸는데요. 그래서 아우라가 붕괴되는 사진의 시대에, 영화의 시대에 그 오리지널, 원본에 대한 그 욕망, 갈증, 이게 더 커질 수 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영화의 시대에 영화와 비슷한 연극, 전통적인 연극은 아우라가 있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연극에 대한 호응, 그걸 보러 가려는 욕구가 커질 수 있다는 논리 충분히 이해가 돼요. 하지만 내가 갈 처지가 못 된다든지 어떻게 해서는 비행기 타고 가야 하잖아요. 루브르까지 가려면. 그런데 나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진으로라도 보는 거죠. 그래서 오리지널을 대체하는 이 복사된 것, 복제된 것으로 내가 거기서 아우라가 있든 없든, 근데 제가 보는 아우라의 어떤 민주화 같아요. 아우라가 분산돼서 전달됩니다. 아우라가 여기 해체되는 게 아니고 그나마 아우라는 나는 민주화, 이 민주화란 말을 벤자민 자신은 안 썼는데 저는 아우라의 민주화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 그 아우라 경험에 내가 참여하는 거죠. 사진을 통해서, 복제물을 통해서나마. 예. 그 욕망이 더 크다 이거야. 오리지널을 보러 가려는 욕망보다도 이렇게 그 복제물을 통해서라도 뭔가 경험을 하려는 아우라는 거기서 찾아볼 수 없다, 사라진다고 하지만 나는 상관없어. 예. 그거라도 난 볼래. 예. 더구나 요새 해상도가 높아져 가지고요. 예. 원본보다 더 정교하게 지킵니다. 예. 예. 그런 걸 가리켜서 이제 아우라의 붕괴 태제라고 해요. 예. 두 번째 태제는 아우라에 관해서 사이비 아우라예요. 사이비 아우라. 뭐냐면 즉 아우라가 이게 붕괴되는 시대에 가짜 아우라, 뭔가 뭐라고 표현해야 할지, 뭔가 멋있는 것, 뭔가 신화적인 것, 막 이런 걸 사람들이 욕구하거든요. 거기 부흥에서 나온 게 인기 연예인들이에요. 스타들. 근데 베냐민이 좋아했던 영화의 혁명적 기능들이 집약된 것들은 러시아 초기 무성 영화들이에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런 서사 내러티브보다는 몽타주가 중요했어요. 그래서 부덥킨, 에이젠슈타인 이런 사람들의 영화, 포텐킨, 전함 포텐킨 보셨습니까? 아니면 스트라이크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파업이라고 번역되는데 나 그거를 수업 시간에 한번 보여줬더니 가슴이 울렁거렸던 정말 그게 생생하게 와닿아가지고 그런 학생을 본 적이 있어요. 100년 전 영화라도 지금 사람한테 감명, 충격, 감동 이런 걸 줄 수 있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야, 거기서는 보세요. 그런 러시아 초기 그 거장들, 무성 영화의 거장들은 배우들을 안 썼어요. 우리가 아는 그 스타들을. 일반인들. 그러니까 더 진솔을 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 할리우드로 이게 대표되는 이러한 스타 숭배는 바로 아우라의 대용물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사이비 아우라, 프소이드 아우라라고 부를 수 있는데 벤자민 자신이 사이비 아우라란 말을 썼는지는 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근데 어쨌든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아우라를 분쇄해야 한다. 제 트리머롱 대 아우라. 그거는 당위죠. 당위. 해야 한다. 자, 아까 제 사진의 시대에 아우라가 사라지는 건 뭐예요? 팩트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돼요. 그렇죠? 사진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영화의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요? 동시 개봉하면 뭐 전 세계적으로 막 수백 편이 동시에 돌아가는데 뭐 오리지널이 어디 있어? 이 뉴욕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게 오리지널이요? 아니잖아요. 그건 팩트예요. 하지만 지금 말한 태제 아우라를 분쇄해야 한다. 이건 당위성이에요. 당위성.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가짜 아우라가 사람들을 호리는 거죠. 자, 이걸 갖고 문화산업이 아주 토실토실 살이 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계속 그걸 찾아. 그래서 그 헛된 꿈을 꾸고 언젠가는 할리우드에 가서 내가 영화 배우가 되겠다는 그런 꿈을 어릴 때부터 갖고 그런 것들이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어요. 지금 아이돌 스타들을 만들어내는 것들로 아이돌에 니들이 매혹되라. 그리고 걔네들은 한국 국적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키워지는 것 발탁돼가지고 훈련받고 키워지는 거 보면 내가 옛날에 들은 적 있어요. 가수 B라고 있었죠. 그 사람은 한국과 상관없는 그런 환경에서 집중적으로 이렇게 육성돼가지고 세계적인 스타로 나오는 그런 맥락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의 설명을 내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막 열광하네. 왜? 왜 그럴까? 이게 민족주의적인 환상인데요. 옛날에 최윤희하고 그 남편 신상옥 감독 납치됐다가 몇 년 만에 풀려나서 나는 당연히 계속 매체에서 떠들길래 한국으로 돌아올 줄 알았어. 근데 탈출해서 어디로 갔어요? 미국으로 왔어요. 그때 느낀 게 있어요. 이게 대중들은 이렇게 속는 거야. 대중들의 이게 우리가 소외라는 단어 많이 앞으로 더 나올 텐데요.
alienation, 소외, 물화는 이제 상품의 현상이고요. 예, 사물화라는 뜻이죠. 다른 말로 말하면 상품화예요, 상품화. 그것의 이면이 소외지. 왜냐하면 무엇이 상품으로 팔린다는 것은 그 상품을 만들어낸 노동자의 노력이 정당한 보수를 받지 못했다는 뜻이죠. 그러면 그렇지 않다면 상품이란 말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상품이란 말 자체가 이미 자본주의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상품의 특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상품 물신이에요. 왜? 노동자의 노동이 거기에 반영이 안 돼 있어요. 돌려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가 작동을 안 해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윤을 남겨왔잖아요. 그럼 노동자한테 다 돌려주면 어떻게 돼? 그러면 그거는 자본주의 생산이 아니에요. 그거에. 그러면, 그래서 거기서 이윤을 남겨야 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걸 재투자하게 되죠. 오늘 이제 이따 들여다 볼 텐데요. 그 재투자가 정말 중요한 맥락인데요. 왜 재투자할까? 더 큰 돈, 더 많은 이윤, 더 많은 생산, 이걸 추구하기 때문이죠. 일회성으로 끝난다든지, 아니면 나는 박리담회 할 거야. 내가 무슨 박애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상품을 만들어낸데 어떤 사장이야, 기업가야. 그래서 만들어내서 어떻게, 그래서 조금만 이윤을 얻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러면 그건 자본주의가 아니죠. 그 사람은 곧 망하게 돼 있어요. 작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자본의 세계에서는 자본의 법칙은 축적이에요. accumulation. 자본은 축적돼야 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쌓아놓으면 그 자본이 아니야. 자본은 비교적 큰 규모의 돈인 건 분명한데 그 자본은 재투자를 위해서 축적돼야만, accumulation 돼야만.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자 돼야죠. 그래서 그게 자본의 생리입니다. 그래서 상품을 만들어내는 사회가 이제 자본주의 체제인데, 그렇게 사람들한테 이제 그 영화를 상품으로 팔아야 하기 때문에 거기 이제 스타들을 고용하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그래서 연예인 소식, 자연스럽게 연예인 소식을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스포츠 뉴스, 연예인 소식, 그런 것들이 그 자본주의 법칙이에요. 근데 외국에는 없느냐?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외국을 우리나라 비교해서 문제가 없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문제들이 있는데 규모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규모가 너무 큰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저는 혼동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한국과 비교해서 다른 자본주의를 마치 착한 자본주의, 우리는 좀 악한 자본주의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닙니다. 자, 그것이 두 번째 아우라의 분쇄라고 말했을 때, 그 아우라의 층위, 차원. 그 다음에 세 번째 층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상응, 거레스퐁동스에서 나오는, 내가 바라보듯이 내가 시선을 던진 사물이 나한테 응답을 한다. 이런 기대를 할 때 아우라를 경험한다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우라의 인간학적 차원입니다. 그것을 아도르라는 철학자는 베냐민의 이 글을 읽고 잊혀진 인간적인 것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거는 이게 편지에만 나온 구절인데 상당히 강조되는 구절이에요. 잊힌 인간적인 것, 인간적인 것이 이제 사라지고 잊히고 하는, 그래서 das vergessene Menschliche, 독일어로 그런 차원이 아니냐라고 해석을 했어요. 베냐민이 그걸 부정할 수가 없죠. 자기 이제 두 편지 교환해서 그런 말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텍스트에는 버들레의 몇 가지 모티브가 가나요? 저한테 책을 주셨는데, 원래 텍스트 227페이지인데 이 페이지가 두 가지라서 자꾸 헷갈리고, 이거를 여기다 무거워가지고 이거 들고 제가 15분을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다 끌고 가면 좋겠는데, 집에서 또 몇 페이지에서 몇 페이지까지 본다고 내가 예고를 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필요해. 그러면 어떻게 하나? 밑에 있는 연번을 계속 여기다 베껴 쓰면 되죠, 제가. 그래서 찾으셨나요? 텍스트에서는 227페이지니까
나왔다. 103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여러분들의 페이지로는, 거기 보면, 자연은 하나의 신전. 신전이란 말에서 약간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가 풍기죠. 신전. 그러고 보니까, 아우라의 기원은요, 종교적인 데 있어요. 종교적인. 그러니까 어떤 의례를 위해서 신상 같은 거예요. 그거를 함부로 범접하지 못하는 게 바로 신상이잖아요. 예. 아니면 관광객들은 그 한 번이라도 만져보려고 이제 나중에 이제 벤질벤질해지죠. 자꾸. 예, 뭔가 이게 그 어떤 기적을 막 바라고. 예. 아우라가 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아니다. 거꾸로다.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어떤 것의 이례적인 나타남. 어렵죠?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여기 가까이 있는데 멀리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례적으로만 나타나. 이게 아우라의 정의예요. 아우라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맨 처음 그 오리지널 이야기 할 때, 아우라의 붕괴, 해체, 소멸 얘기할 때 그 정의입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술복제 시대 예술작품, 베냐민 선집 2권에 들어있어요. 2판과 3판이 있는데, 어느 걸 봐도 상관없는데요. 2판을 더 오리지널, 우어 텍스트라고 그랬습니다. 그걸 보시면, 그거 이제 자세히 나와 있죠. 예. 그래서, 그러면 복제 시대, 오늘날 시대, 이게 미디어의 시대, 모든 게 복제 가능한 이 시대는 그럼 뭐라고 말하나? 아우라는 분분해되는데, 그러면 그걸 뒤집어 보면 돼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어떤 것에 이례적인 나타남 대신에 아무리 멀리 있어도 어떤 가까운 곳에 반복적 나타남. 그게 사진이죠. 아무리 멀리 있어도 탁 사진 찍어가지고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할 수 있잖아요. 이해하셨어요? 예. 그걸 뒤집으면 돼. 아우라의 정의. 자,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진 어떤 것에 이례적인 현상. 그걸 뒤집으면 돼. 아무리 멀리 있어도 사진을 찍히잖아요. 예. 몇백 광년 떨어진 그 별도 찍어내잖아요. 예. 그리고 가까이 왔잖아요. 예. 제가 사진을 찍었다는 것은 내가 가까이 가져갔다는 뜻이에요. 그것의 반복적인 나타남. 그리고 뭐라고 정의하는지 모르지만 아우라가 지금 붕괴된 자리에 들어선 게 바로 그런 현상이에요. 그걸 이제 베냐민 자신은 흔적이라고, 아우라의 반대 개념을 흔적이라고 말하는 적이 있는데요. 그건 이제 또 다른 맥락입니다. 베냐민 이제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흔적. 그래서 흔적이 갖는 여러 가지 의미 중에서 뭐랄까 과학적인 가치, 증거 가치가 있어요. 흔적을 쫓는 인물이 하나 떠오른다. 19세기 어떤 범행 현장에서 흔적을. 맞아, 셜록 홈즈죠. 탐정 소설의 탄생. 19세기 상관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루는 현대의 현상 중에 하나입니다. 예. 미디어가 발달하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이게 찾아다니잖아요. 흔적. 예. 그래서 과학적 가치, 그러니까 심리적 가치 대신에 아우라는 이제 붕괴되니까 과학적 가치, 실용적 가치, 이런 역사적 가치가 등장하고 그것을 베냐민은 중시했어요. 그게 바로 혁명적인 새로운 가치들이다. 과거에는 아름다운 가상 뒤에 밀려나서 숨어 있었고 과학과 예술은 다른 거야. 과학과 예술과 테크놀로지는 다른 거야. 이런 인식이 팽배해 있었다면 이제 그게 무너지는 거예요. 예술을 하면 이 테크놀로지가 연결이 돼. 그런 대충 이해되셨나요? 좀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데 아우라가 이렇게 층위가 세 가지가 크게. 그래서 이 세 번째 층이 이게 내 시선을 되돌려 준다는 거. 그러면서 그것에 아우라 붕괴의 사회적 조건이, 경제적 조건이 대량 생산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스 프로덕션. 또 하나는 계급 투쟁이라고 했어요. 근데 계급 투쟁이라고 말한 것은 아우라 붕괴의 원인, 그건 잘 안 들어올 수 있는데 계급 투쟁은 공동체적인 유대감이 사라진다. 그러면 소외가 만연한다. 그런 뜻도 되잖아. 그럼 연결이 되네요. 계급 투쟁이 있어, 계급 투쟁. 그러면 계급 투쟁은 무슨 막스주의 용어죠? 계급 투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불가피하기도 하고 또 그거를 추진해야 하고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죠?
계급투쟁 결과. 뭐 끊임없이 투쟁만 하나? 지금 그 계급투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예. 계속 싸워요. 예. 조금 완화된 형태로 자본주의 틀 내에서 적법하게 움직이는 게 이제 노조 활동이죠. 근데 그것도 계속 지금 밀고 당기고 하잖아요. 계속. 왜 그럴까? 왜 노조 같은 게 필요해? 노조 없애버리죠. 박살내죠. 옛날 삼성에서 그랬듯이. 괜찮아. 저 삼성에서 근무했기 때문에요. 이거 바로 나가도 괜찮아. 삼성, 이병철은 노조를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걸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하고 다녔어요. 예. 제가 삼성전자에서 근무했었고요. 그래서 노조에 대해서 좀 이야기할 자격이 있습니다. 계급투쟁 종착점이 뭐예요? 국가, 아니, 땡. 자본 계급 없는. 맞아. 계급 없는 사회예요. 클라센로제 게젤샤프트. 계급 투쟁이라면서 계급 없대 무슨 말이야 이게?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급을 혁파하는 거야. 계급이란 건 사람 아래 사람이 있고 사람 위에 사람이 있다는 뜻 아닙니까? 예? 흑수저, 금수저 정말 좋아요?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예? 국가는 뭐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나 자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걸 용인하고 있는가? 못 본 척 하는가? 여러분들이 양심을 한번 찔러봤습니다. 계급 없는 사회, 맞아요. 계급 투쟁을 통해서 계급 없는 사회가 돌아간다는 것은 긍정적 의미의 커뮤니티가 형성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우라의 경험이 풍부하게 다시 주어질 수 있다라는 암시를 사진의 작은 역사에서 하고 있어요, 베냐민이. 그러니까 초창기 사진에는 아우라가 서려 있대요. 쉘링, 철학자를 찍은 사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옷 주름주름에 아우라가 서려 있대요. 그래서 초창기 사진은 나중에 사진에는 그게 이제 사라지는데 점점 초창기 사진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례적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 당시 그 부르주아 계급 그런 사람들이나 사진 찍힐 수 있겠죠. 일반 노동자는 사진 찍힐 적도 없었죠. 사진값도 비싸고 사진 찍는데도 오래 걸리고 그런 사람은 이게 상승하는 계급에 뭐랄까 자신감이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 뒤로 이제 제국주의 전쟁을 거치면서 부르주아의 그 탐욕과 아주 치사스러운 점들이 계속 드러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여러분들 뉴스 뭐 무슨 말 안 해도 알겠죠? 누구 부인이 어떻게 되고 누가 뭐 이혼 소송을 하는데 얼마가 오고 가고 어디 지진이 나면 무슨 우리나라 증권시장에 미친 영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터키에서 지금 10,000명이 죽었는데 바로 보도하다가 바로 우리에게 미친 영향. 한국 국민이 뭐 혹시 다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증권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소유값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자본주의에 놀아다니까 얼마나 사는 게 팩팩하고 정말 품이 없어. 그죠? 품이 없어. 그래서 그 공동체가 다시 다시란 말이 조금 어폐가 있는데 어쨌든 계급이 사라지는 그러한 사회가 된다면 아우라는 다시 주어질 수 있다. 정말 중요한 지적이에요. 그래서 아우라 붕괴의 정치, 경제적 조건을 언급한 거예요. 자, 대량 생산 이야기는 제가 드렸는데 기억나나요? 내 집에 지금 장롱을 새로 샀어. 근데 이게 똑같이 대량 생산에서 나온 거야. 그러니까 나의 고유한 것, 나의 기억, 나의 스토리텔링이 없어요. 빠져 있어. 언제든지 때려 부숴가 다른 거 대체하면 돼. 근데 옛날에 안 그랬단 말이야. 하나 만들면 대대, 3대, 4대 계속 물려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서려 있잖아요. 그게 아우라예요. 독특한 이야기. 누구하고도 공유할 수 없는 나의 할머니 이야기, 증조 할머니 이야기. 그게 서려 있다. 자, 제가 왜 이런 설명, 이런 건 베냐민이 안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해시키려고. 그래서 대량 생산, 자본주의, 아우라 붕괴의 조건이구나. 그러니까 사진이, 영화가 이게 오리지널 없이 복제하듯이 상품 모든 것이 이렇게 복제되는 거예요. 똑같이. 대량 생산 자체가 복제란 말이 이상한데. 그러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고유한 가치가, 사라지는 거죠. 아니면 생산 방식도 보세요. 수공업적 생산 방식에서는 장인이 전체를 다 총괄하잖아.
원자재 구입하는 것부터 완제품 만드는 것까지 공정을 다 봐요. 지금도 그러한 수공업적 가족 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리잖아요. 독일에서는 가족 기업이 좋은 의미예요. 그 대신 엄격하게 그 세제나 이런 거 다 그 법률을 적용해 가지고 그거를 보호하면서 거기서 우리나라식으로 재벌하고 완전히 달라요. 재벌은 그냥 그죠? 돈 연관이고 자본주의도 막 속이잖아요.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벗어나는 그런 차원이라면 자본주의 내에서도 지금 수공업적인 그런 그 현상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 사람들이 가치를 부여할 줄 알죠. 자, 그런 것들 수제품이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파버 카스텔이라고 연필 만드는 데 있어요. 근데 연필만 만들어. 거의 확장 안 해.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뭐 했을까? 떡볶이 만들고, 타이어 만들고, 뭐, 온갖 것, 자동차 만들고. 손은 안 되는 거 없지. 뭐가 장사된다 하면 중소기업을 때려치면서 막 잡아와가지고 그걸 막 대량 생산하죠. 그게 다른 점이죠. 우리나라 가족기업은 재벌기업. 그러니까 독일 말로는 그걸 패턴 뮤샤프트라 해가지고 사촌, 그러니까 사촌이 그런 부패를 많이 저질렀나 봐. 그래서 용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는데, 근데 거기 패밀리, 가족기업은 좋은 이미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예요, 우리나라. 우리나라 가족기업 하면 재벌을 떠올리죠. 독일은 반대야. 아주 좋은 거. 그런 식으로 수공업적인 거, 거기서는 아우라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근데 아우라가 이제 공장제, 기계공에서는 다 사라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화나 사진뿐만이 아니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만들어진 상품 전체에서는 아우라가 들어설 자리가 없겠구나. 언제든지 대체 가능하고, 그러면 노동자도 대체 가능한 거죠. 너 아니면 사람 얼마든지 있어. 이렇게. 그럼 사람 가치가 어떻게 돼? 그 사람의 품격, 인격, 이런 게 다 이게 실추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아우성 치는 거야. 일요일에 뭐 아우성 친다고 어디 나오죠. 허무의 맛인가? 그런 겁니다. 어쨌든 자연은 하나의 신전 이야기하다가 먼 우회를 돌아왔습니다. 자, 옛날에 그 신상에 그렇게 가까이 범접할 수 없는 것, 그런 의미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은 제의적인 것,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뜻이고, 베냐민은 그걸 충분히 암시합니다. 그리고 예술의 기원을 보면 종교에서, 의례에서 나왔어요. 라스코 동그르 벽화, 알타미라 동그르 벽화, 다 뭔가 제2의 쓰이기 위한 것이지, 우리처럼, 오늘날처럼 예술적으로 감상하기 위해서, 심미적으로 향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다시 한번, 예술의 기원은 종교 또는 의식, 컬트, 의례, 제의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아우라를 갖고 있었다면 아우라의 기원도 지금 정의에서 이미 드러나.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어떤 신적인 것, 거룩한 것,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물이든지 여러분들이 유리 속에 집어넣은 배 모형 같은 거 보신 적 있죠? 유리병 안에. 그러니까 유리병으로 차단시켜서 범접하지 못하게 만들면 예술처럼 보여요. 예술처럼. 모든 사물을 여러분들 병 속에 집어넣으세요. 그러면 예술 작품처럼 보여요. 네, 그걸 의도적으로 파괴하는 예술 운동이 이제 20세기에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방가르드. 결국은 다다이즘은 결국은 여기 틀 있잖아요. 이게 예술적 이게 틀도 그런 지금 병과 같은 역할을 해요. 근데 저걸 없애버리면 어떻게 돼? 틀이 바로 그게 다다이즘이야. 그럼 일상과 예술의 구별이 경계가 무너지는 거야. 요새는 이제 그게 이제 일상이 돼가지고 미술관 전시회 가가지고 이게 예술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막 그렇잖아. 그게 이미 그런 시대가 되는데, 아셨죠? 저는 전문가는 아닌데 이 정도는 알아요. 어쨌든 프레임 자체가 예술과 비예술의 공간을 나누는 그러한 경계 역할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술이 기원으로서 종교도 그렇게 속된 것과 그 성스러운 것, 이거를 나누는 그런 행위가 거기에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우라는 어떤 종교적인 함의가 있다.
물론 좋은 건 아니야. 종교적인 게 꼭 있어야 하는 그런 건 아니고요. 세속화된 상태가 저는 더 좋은데요. 어쨌든 아우라는 손상을 입을 수밖에 없어요. 자, 베냐민은 아우라가 사라지는 데 대해서 아쉬워하고 그리워했어요. 하지만 다른 한편은 아우라가 사라진 자리에 아까 흔적이 들어선다 했죠. 뭐가 들을지 모르지만 아우라가 사라진 자리에 들어서는 것을 베냐민은 충분히 논의하지는 않았어요. 명명하지는 않았는데 뭐 시각적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세계를 열어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각적 무의식, 마치 우리 무의식의 정신 분석이 인간의 무의식 세계를 열어 보여주듯이 광학 렌즈가 평소 육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의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 환상적이잖아요. 그죠? 환상적이잖아요. 그러한 기능,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걸 혁명적 기능이라 했어요, 영화가. 그러니까 그냥 예술적 가치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그냥 어떻게 되는지 예술인지 비예술인지 구별이 안 된다 이런 현상만은 아니고요. 어쨌든 새로운 예술이죠, 새로운 예술. 이거를 아직까지 제대로 평가하거나 주목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럼 보들레는 어땠는가? 보들레는 사진의 시대에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어떤 괴물이 나타났다고 예감을 했어요. 즉 이제는 예술에 등을 돌릴 것이다. 사람들이 사진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리고 그 예언은 틀림없이 적중했습니다. 그 어디 나와요. 뒷부분에 11장인가 10장인가 찾아보면. 그래서 좀 고전적인 예전의 예술에 대한 향수 그것을 이게 고집하는 측면이 있어요. 누가? 보들레가. 하지만 보들레의 현대적 삶의 화가 있잖아요. 반짝반짝이는 대중인, 예술인, 그 다음에 뭐 회복기 상태의 환자, 어린아이 모든 걸 이렇게 빨아들이고 그런 막 그 반짝반짝하는 걸 썼잖아요. 근데 벤자민에 따르면 그 글은 보들레르의 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글이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것에 대해서 환희, 그런 그것에 쏠려 있는데 보들레르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다른 글에서는 그래서 악의 꽃은 예술의 영역을 고집함에도 불구하고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유럽인들 마음을 사로잡은 그리고 그 세계를 보여준 그런 점에서 플레어 드 무알 악의 꽃은 예술의 영역을 폭파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세기의 모습을 이미지를 보여줬다. 이제 이해하셨어요? 예술 작품의 위대한 점은 뭐냐면 예술의 경계를 넘어서서 그 시대의 역사적 경험을 이미지로 압축해서 보여준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러면 문학이나 예술은 역사를 파악하는 기관이라고 할 수 있죠. 어제 유인화 수업에서 말했잖아요. 우리가 역사하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뭐 사건들이 연쇄 써봤자 안 들어와요. 근데 그거를 이미지로 문학으로 보여줘 보세요. 그러면 역사가 무엇인지가 들어와요. 선명하게. 그게 최근 한강 작가의 소년은 온다라는 작품을 들 수도 있어요. 아무리 5.18 이야기도 안 들어와요. 제주사상 안 들어와요. 그런데 문학 작품 읽다 보면 폭력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애도란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역사가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시 한번 좀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면서도 단순한 지극히 단순한 태제. 문학과 예술은 왜 중요한가? 그게 역사의 기관이기 때문에. 오르가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리를 들으려면 그냥 들을 수 없잖아. 귀라는 청각기관을 통해 하잖아요. 그죠? 이 기관의 역할을 하는 것이 문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학을 통해서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역사 서적을 보면 추상적이고 안 들어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그거 말고도 이제 훌륭한 아주 결정적인 기능들이 있는데 대충 그 말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다. 자, 다시 한번 예술과 문학은 왜 필요한가? 왜 중요한가? 그것이 역사를 알게 해줘요. 그 역사를 이해하고
인지하게 해주는 어떤 기관, 오르간이라는 그런 의미. 그리고 그 현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쓰여지는 문학을 통해서 현실, 우리가 어떤 현실에서 살고 있는지를 이게 느낄 수 있죠. 예, 문학을 통하면. 그래서 마치 가려운 데를 긁어주는 것처럼 문학 작품을 보면, 좋은 문학은, 내가 이 언어를 찾아냈는데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그거 표현했네. 그래서 감동받는 거예요. 뭐, 충격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어쨌든 끌려요. 그래서 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문학. 그리고 재밌잖아요, 또, 문학은. 예? 물론 이제 픽션이라는 그런 그 변수가 있는데, 픽션도 그럴듯하게 만들면 정말, 그것도 기여합니다. 지금 말한 이 맥락에. 예. 자, 이러다가 오늘 해야 할 걸 못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만 더 하자면 그 밑에 밑줄 준 게 있죠? 이거 아까 다시 70페이지로 후다닥 갈 수 있나요? 못 찾는다. 있습니다. 네. 여기 나오나요? 재밌다. 아름다움은 기술복지에 설 자리가 없다. 그 아름다움이 바로 심미적인 가치예요. 예술적 가치. 그러면 그 자리는 지금 아우라와 더불어서 이게 소멸하고 붕괴하고 뭔가 희미해져요. 그 대신 새로운 가치들이 등장하는데 그걸 뭐라고 이름 붙일지 모르지만 일단 지금 저는 과학적 가치. 그러니까 카메라를 통해서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걸 보여준다면 그건 뭡니까? 과학이죠, 그게. 그걸 이제 재미있게 스토리텔링을 엮어가지고 영화로도 보여줄 수 있죠. 우리 몸을 탐사하는 조그마한 그런 걸 그린 영화 보고 난 재밌었는데요. 아니면 황룡사 구축목답이 사라졌는데 그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재현한 거예요. 아니면 석굴암 같은 거. 나 옛날 KBS 이런 데서 많이 봤는데요. 그러면 황룡사 구축목탑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그 터만 남아있고, 경주 근처에. 근데 그걸 내가 여행할 수 있다니까 들어가서 9층까지 올라가야 쭉 걸어서 여기 뭐가 있고, 그걸 다 보여줬어요. 나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그 시리즈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뒤에도, 석굴암도 그렇게 보여줬어요. 석굴암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기하학적으로, 그게 조성되는지. 그게 과학적 가치. 혹은 역사의 아까 증언가치라 했잖아요. 증언가치, 역사적 가치. 혹은 실제로 내가 이용할 수 있는 실용적 가치. 예술이 말이죠. 다 좋은데 과거 전통적인 예술에서 취약한 점이 뭐냐면 그걸 내가 활용할 수 없다는 거야. 내가 눈으로 감상하고 그 경배하고 제의처럼 그런 걸로 지나간다는. 그러면 조금 부족해요. 내가 그걸 실생활에서 나의 삶을 개선하는데 어떻게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예술의 유용성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 부분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예술은 그냥 눈으로 멀리서 감상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아니에요. 더 넘어서 예술이 실제로 실용적 가치를 발현할 수 있는 곳이 어딜까 그런 걸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좋은 작품들은 그런 것들을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하고 베냐민이 그걸 주목했어요. 예술의 그런 실제적 유용성, 실제적. 근데 하지만 시각적으로 이렇게 향유만 해도 그것도 나름대로 실용적 가치가 없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내가 마음이 있으면 스트레스가 잔뜩 있는데 미술관 가서 그림을 감상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힐링의 가치, 그것도 일종의 실용적 가치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근데 어쨌든 간에 시각적 향유를 넘어서 뭔가 사람들의 삶을 유용하게 해주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움은 기술복제에 설 자리가 없어요. 그 다음에 나오네. 아우라 경험이란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 형식을 뭐 생물이나 자연대성과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옮겨 놓는데 있다.
이게 바로 인간적인 것. 그러니까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옮겨놓는다는 게 뭐냐면, 인간 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반응 형식이 뭡니까? 그러니까 서로 소통하고 내가 눈길을 주면 저쪽에서도 눈길을 주고, 이런 거. 그거를 무생물에도 그걸 내가 투영을 한다면 무생물하고도 내가 대화를 하는 것이죠. 또 당연히 생태주의적인 그러한 사고인 건 분명하고요. 그래서 상당히 추상적이고 상당히 광범위한 일반적인 정의이긴 한데 이게 바로 인간학적인 정의입니다. 인간학은 앤스로폴로지를 옮긴 건데요. 말을 독일에서는 특히 인간학, 철학적 인간학이 발달했어요. 이제 영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데는 이제 인류학이라고 흔히 이제 번역이 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문화에 대한 연구죠. 그래서 인간학, 인류학, 어원은 앤스로폴로지로 똑같은데 인간학은 뭔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좀 긍정적인 의미를 탐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인류학은 지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런 이미지입니다. 인류학은 사실은 과거에 제국이었던 나라들이 많이 발달시켰어요. 왜? 들어가서 침투에 들어가서 어떻게 약탈해야 할지를 파악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인류학이 발달 못했어요. 그건 잘 된 일이야. 근데 지금 와서는 세계를 경영하려면 인류학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인류학이 우리는 상당히 뒤처져 있다. 근데 일본만 해도 일찌감치 발달했고, 1910년 조선 동간부 한일 합병 시 일본 인류학자들이 조선에서 연구한 것들이 그대로 보고되어 가지고 여기서 지침으로 쓰였다. 그런 역사를 찾아보면 다 나와요.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인류학이라는 학문, 순수한 학문 분야가 사실은 제국주의적 침탈의 하나의 도구로 사용됐다. 이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여왔는데 어떡할 거예요? 영국을 필두로. 그래서 영국은 지금도 인류학이 떵떵거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 유산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이런 식의 이야기는 저는 이제 제 주변에서는 제가 강의나 이런 걸 통해서 하지만 제 강의가 막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죠? 수강생들이 해봤자 11명이고, 그죠? 그러니까 전파될 일이 없는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거를 지금 알짜배기 제 그 태제를 여러분들한테 전달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밑줄 친 부분만 보니까 재밌네요. 금방 지나가네요. 12장이 이제 마지막이에요. 산모시 후광의 상실 이미 읽었죠? 어떤 길을 건너다가 대로를 건너다가 거기 이게 후광을 떨어뜨려서 후광을 마치 이제 물질 어떤 왕관 같은 걸로 지금 여기서는 묘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허겁지겁 약속 장소 건너편 이제 길 건너편은 약속 장소 카페로 들어왔는데 기다리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 여기 길 건너다 방금 지금 후광을 잃어버렸어. 막 마차들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정신 못 차리게 해가지고 깔려 죽을 뻔했어. 그래가지고 난 허겁지겁 여기 지금 달려왔단 말이야. 그거 못 찾고 그러면서 뭐 하는 말이 뭐야? 그걸 어떤 놈이 주워가지고 자기 또 그 멋있는 그 시인 행세를 하고 다닐 거 생각하니까 그 꼬락서니가 그려진다. 그러니까 또 자유를 하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지. 어떤 좀 그 형편없는 자식 그걸 주워가지고 뭔가 행세를 하고 다니도록 내가 길을 터줬다. 뭐 이런 식의 그래서 자조적인 시라겠어요. 이제 후광이 상실됐다는 건 시인의 시대는 지나갔다는 뜻이에요. 시인은 더 이상 이 사회에 필요하지 않다. 있어도 이제 후광 같은 건 없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그래서 자조 스스로를 조롱하는 그런 의미의 시입니다. 근데 아우라가 상실됐다는 의미하고 겹쳐요, 많이. 후광이 이제 아우라하고 다른 단어이긴 한데, 아우라적인 의미가 분명히 들어 있습니다. 이제 아우라가 상실된 시대에 시인은, 그게 고유한 것, 어떤 독특한 것, 이례적인 것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거. 그런데, 그래서 이게 정말 맞아요. 전통적인 시인이 처하는 운명 자조적으로 그린 보들레르는 결국 지난 세월을 뒤돌아보면 환멸과 쓰라림만 있고 앞날을 바라보는 아무런 새로움도 비바람만 없고 비바람만 보일 뿐이라고 한탄한다. 이게 어떤 일기에 쓴 거예요. 일기에.
예. 나는 이 비열한 세계에서 길을 잃고 군중들의 팔꿈치에 땀 흘려 다니다 보니 지쳐버렸다. 내게는 돌아보면 까마득한 세월 속에서 환멸과 쓰라림만 보이고 앞을 바라보노라면 아무런 고통도 교훈도 새로운 것도 담겨 있지 않은 비바람만 보일 뿐이다. 아, 네, 저 썼네요. 벌거벗은 내 마음. 예, 친절하죠? 이런 걸 찾아볼 수 있어요. 얄팍한 책이에요. 예, 뭐 품절 됐어도 여러분들은 도서관에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얄팍하니까 매력적이죠. 금방 다 읽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한 구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댄디 이야기도 많이 나와. 댄디. 그러니까 그 영웅 시인으로서 시인의 영웅주의가 거기 많이 표현돼 있어요. 그래서 거리산포자로서 자신을 매혹시킨 군중의 가상은 사라져버렸다. 군중의 비열함만 마음에 새기게 된 보들레르는 자신이 동료의식을 느꼈던 소외된 군중들이 악의 꽃들이 돈 이외에는 모든 것을 배격하는 부르주아 세태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보고 그에 맞서 싸운다. 그러나 그의 분노는 무력하기만 하다. 이것이 그가 경험과 같은 비중을 부여하려 했던 현대적 체험의 진상이다. 예. 현대적 삶의 화가를 쓸 때만 해도 보들레르는 근대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파리에 환화했던 것 아닙니까? 아니에요. 환호했던 건 아니에요. 그걸 콘스탄틴 기와 마찬가지로 경이로움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묘사를 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읽기에는 그랬던 것 같은데 점점 하면서 지금 여기 12번처럼 갑자기 막 환멸, 쓰라림 막 이렇게 나오고 악의 꽃의 몇 시도 그랬지만 뭐 환멸이나 권태 같은 게 나오긴 했지만요. 근데 이 변화가 사실은 굉장히 좀 갑작스럽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보들레르 전체를 읽어보면 급작스러운 변화가 아니고 현대적 삶의 화가를 쓸 때도 이와 비슷한 정조를 가지고 시를 쓰기도 했어요. 거기서는 콩상든 기의 특징, 그 사람의 뭐랄까 위대한 점을 포착하기 위해서 그게 강조하다 보니까 약간 도취적으로 쓴 것일 뿐이에요. 다른 데서는 그 노동자가 막 그 공장에서 그 막 진폐증이 걸리고 막 그런 그걸 우리가 기억한다. 노동자들의 그런 위대함 그런 것들을 썼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넉마주의의 술, 그 보면 영웅적인 그 영웅주의를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 현대적 삶의 화가에서도 댄디 부분 구절 보면 꺼져가는 별이라고 했어요. 마지막 불꽃이라고. 그리고 세상은 사막과 같다. 이런 표현도 다른 데서 많이 나와요. 그 사막을 횡단하는 사람이 콩상든 기라고. 이미 황폐한 사막에 이런 것들이 다 깔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독특한 아름다움, 순간성, 우연성, 뭐 이런 걸 찾으려고 했던 것이고, 거기서 이제 그 허륙의 여인이나 어쨌든 군인들이나 그 우아하고 그 독특한 걸 찾아서 이제 그림을 그렸다는데 이미 그 화륙의 여인들이 그린 데서도 이미 느껴지지 않나요? 그냥 여성들을 참여한 게 아니라 화류교의 여인들이에요. 매춘부예요. 이미 소유가 깔려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쓰고 버리는 물건처럼 생각하지만 기나 보들레르는 아니죠. 거기에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렇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이미 거기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댄디즘을 다시 읽어보시면요. 세상이 그냥 사막과 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영웅주의를 이야기하니까 지금 악의 그때 분위기가 전혀 다르다고는 절대 말할 수 없고 상통하는데 거기 이제 기의 특징을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 사람의 어디에 비해서 강조했어요? 전통적인 기법으로 그게 그림 그리는 다이비드나 그죠? 그게 아니면 누구죠? 그 물동이고 있는 여자.
그런 그 당시 아카데미풍 고리타분한 옛날 고전주의적인 그것에 비해 봤을 때 이 풍속화가는 색다른 걸 보여주잖아요. 야, 지금 살아 움직이는 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 방점을 찍은 것이지, 예, 거기서는 모든 걸 다 긍정적으로 봤다. 절대 그건 아닙니다. 다시 읽어보시면. 근데 어쨌든 베냐민이 비판하는 점은 이건 여기 들어있지 않은데요. 보들레르는 고대와 현대, 자기가 말한 그 현대, 그렇죠? 그 우연성, 찰나성 이것으로 예술이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영원한 것이다. 그걸 애매하게 나누지 말고 고대와 현대를 대결시켰어야 한다는 거예요. 대결시켰어요. 근데 그 부분이 빠져 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악의 꽃은 지금 예술의 영역을 넘어서, 그리고 지금 이런 그 대중에 대한 그냥 막 그 호감을 갖고 있는 듯한 그러한 차원을 넘어서 그 속살까지 다 들여다보는, 예? 그러한 점에서 훨씬 더 넓은 경험 영역을 보여줬다. 이렇게, 예, 이야기할 수 있고, 절대 반대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예, 그런 느낌은 든다는 건 내가, 예, 이해는 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예. 그러니까 악의 꽃은 그 근대 그 파리를 보여주는 어떤 역사에 아까 말씀하신 그 예술의 역사의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한 시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그 예술의 유용성을 계속 많이 논의했다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술이나 문학이라는 것은 그 어떤 유용성을 얘기하니까 그 예술과 문학의 가치가 떨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유용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순수 예술이랄까, 그게 아름다움 그 자체만이 어떤 유용성을 떠난 그게 유용성이에요. 지금 공리주의적 유용성이 아니라, 그건 아도르도 한 말이에요. 그 예술을 한마디로 무용성의 유용성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왜 무용성이냐면 그 모든 게 실용주의가 지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그 대학도 그렇습니다. 인문학을 누가 해? 다 경영학이나 이런 법학이나 하지, 의학이나, 그죠? 예, 실용학문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기초학문은, 예, 푸대접 받고 있어요. 사람들이 안 찾아요. 그런데 사람의 삶을, 예, 인간답게 가꾸도록 도와주는 측면이 있다면 인문학은 중요해요.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예. 다른 것들은 다 지방, 이렇게 탄수화물, 그런데 필수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거 없어도 돼. 했다가 어떻게 돼? 결국은 이상한 사람을 만들어내잖아요. 예? 우리 그 그렛 그라인더가 그렇게 해서, 예, 망했고, 바운더비도 그래서 나중에 길에서 폭탄처럼 터져서 죽었고요. 예. 그 사람들 다 삶이 비참하잖아요. 그렛 그라인더 부인도 그렇고, 청백하고 그냥, 예? 혈색이 없고. 근데 거기에 혈기를 불어넣어주는 게 시시죽부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무용성의 유용성. 근데 이거는 동양 철학에도 있습니다. 장자를 보세요. 예. 이게 쓸모있는 나무는 빨리 버려져서 없어져요. 근데 별로 쓸모없는 나무는 그냥 안 보이니까 그래도 오래 살고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도 무용성의 유용성을, 예, 끄집어낼 수 있는데, 예, 물론 내용은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도르노에서 베냐민도 비슷해요. 예. 베냐민도 그 유토피아의 담지자라고 했어요. 예술을. 근데 그게 뭐냐면 지금 만연한 이러한 그 교환 가치가 그 편재한 세계에서의 우리가 가치라고 생각하는 것을 완전히 뒤집는 그걸 역발상이잖아요. 예. 그런 쪽에서의 가치를 찾으니까 안 보이죠. 누가 지금 그런 예술을 감상하면서 그런 유용성 이야기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 말의 맥락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시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무용성의 유용성은 아주 많이 널리 퍼져 있고, 그게 예술에만이 아니라 인문학 전체에도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유용성이 진정한 유용성이죠. 공리주의적 유틸리터리아니즘의 유용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공리주의에서 유용성은 효율성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유용성은 삶답게 만드는 무엇. 예, 그걸 유용성이라고 하는 범주 아래 같이 묶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헛갈릴 수 있어요. 예, 순수 예술의 유용성은 바로 삶답게. 아까 이친 인간적인 것을,
환기시키는. 근데 그게 사라졌다고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기억마저 사라지면 모더니티의 공부는 끝났다. 제가 언젠가 그런 느낌이 딱 들더라고요. 이 학생들이 지금 시대도 많이 지났는데 모더니티에 대한 감각이 있을까? 그러면서 물론 이제 이 강의를 자기들이 수강 신청했으니까 뭔가 궁금해서 왔겠지. 근데 대부분은 포스트 모던에 관심이 있어서 온 애들이야. 그러니까 나는 반신반의하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두 명이라도 알아듣기를 바라면서 모더니티 타령 같은 걸 쓴 거죠. 근데 그걸 읽고 이게 무슨 말이야? 예. 거기에 또 충분히 제가 이게 열정, 그 이야기를 많이 반복하면서 썼죠. 그래서 거기서도 그 좀 유용성 이야기가 비쳐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나중 이게 이야기는 한도 끝도 없는데 어쨌든 유용성, 예. 그거를 효율성, 뭐 효과, 지금 그런 교환 가치 이런 걸로 이해하시면 안 되고, 삶을 위해서 좋은 것, 유용한 것, 좋은 것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래서 무력하기만 하다. 그러니까 비바람을 뚫고 지나가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모더니티는 쏟아져 내리는 비와 같아. 억수로. 이 쏟아져 내리는 비의 정체, 그의 원리, 그의 법칙이 합리성. 그거를 이제 베버를 통해서 들여다볼 겁니다. 잠깐 이제 중간 휴식 할까요?